이번 이슈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제천에서 있었던 학대 사건을 보면 20대 아버지가 11개월 된 정말 네. 돌도 안 된 아기를 상습폭행해서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이렇게 어린 아기,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때리는 그 심리는 뭘까요? 일단은 지금 29세 아버지가 11개월 채 안 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때리면서 이 폭행이 그 11개월 된 아기 첫 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네. 이미 7, 8개월 됐을 때부터 한 달에 한 회, 2회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폭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을 했거나 네. 특별히 이 아이를 때렸던 경위를 물어봤더니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애가 울더라. 그래서 때렸다. 또 애가 그냥 영문 없이 우니까 그때마다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실어서 아이를 때렸고 아마 처음에 아이를 때렸을 때는 죄책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게 조금 울었다 또 안 울거든요. 그러니 애가 또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감정은 계속 투영이 되고 이렇다 보니 폭행은 반복이 되고 급기야 아이가 이제 11개월 됐을 때 폭력이 당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랑 싸우다가 이제 아기가 놀라서 우니까 때렸다. 사실 이거는 아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인데도 그렇죠. 계속 이런 사소한 이유들로 계속 폭력을 행하는 게 사실 부모로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습적인 폭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먹고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그 29세 된 아버지가 이 29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학대를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책무감이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마저도 나에게는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습적인 그 폭행에 대해서 주변에서 충분한 제재를 가하는 조건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항 능력이 거의 없었고 또 아내도 아마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폭력이 지금 11개월 때 발견이 됐으니 다행이지 폭력은 계속 가중되거든요. 그나마 아프지만 다행인 이야기고요. 그 이후로 더 진행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 아이의 삶을 두고 보면 끔찍하고 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적발이 돼서 다행이지만 사실 네. 더 적발이 안 됐다면 더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자, 11개월이에요. 사실 지금 뭐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지금 입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아이한테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심리적으로라도 어떤 상흔이 남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피학대 아동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뭐냐?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3세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얼어붙은 응시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양상이 있는데 얼어붙은 응시. 예, 그렇죠. 네. 아이가 그 어떤 외부에서 고통이 가해졌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표정하고 고통에도 둔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양태를 우리가 보통 얼어붙은 응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형적인 양상이 피학대 아동증후군 곧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11개월이죠. 의사 능력이 없고 이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럴 때 이런 양상은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이가 학대를 받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영아 기억상실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있던 시절 기억이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행인지라 지금부터 아이를 잘 돌보고 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 아이는 아마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얼어붙은 응시 때문에 이제 고통이나 이런 감정의 변화에 둔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나중에 어떤 즐거운 일이 발생하거나 이래도 이 아이는 그러면 그 감정을 이제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즐거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폭력이나 또 다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주는 이 대상이 나에게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폭력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나는 어릴 맞아야 때부터 하는 거고 각인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짓밟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북 칠곡에서도 이제 학대 사건이 있어서 부모가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 20대 초반 부부가 이제 네 자녀를 학대하다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둘 다 출산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재혼 부부인데 각자 그렇죠. 아기들을 데리고 만나서 같이 살다가 자 이렇게 아이들을 굶기고
때리고 하다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지 같은 게 사실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굉장히 어릴 때 결혼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이 부모들이 무조건 학대를 하고 그런 건 꼭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련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갖게 되는 책임감이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끔 하죠. 이번에 그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둘 다 22살이에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양쪽이 다 재혼입니다. 22살인데.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첫애를 낳고 19살에 둘째 낳고요. 이 엄마는 19살에 첫째 낳고 그다음 해에 둘째 낳고 해가지고 애가 넷인데 이 둘이 재혼을 해서 또 애를 또 낳았어요. 5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총 3개월 된 아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으로 나오는 돈에다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까지 해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원룸에서 7명이 같이 산 겁니다. 네. 이 좁은 공간에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젊고 배운 바 없고 아이를 키울 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사실은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다고 했지만 한참 커가는 애들에게 하루에 한 끼 이 정도를 준 적도 많다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야윈 상태로 그렇죠. 발견됐죠. 4명이 다 야윈 상태였고 3개월 젖먹이만 그나마 조금 난 상태였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 아이들이 조금 더 배웠다면 이 부모들이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난 그 상담 사례들 중에 어린 부모들도 많아요. 이 부모들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보다 주변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제적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교육과 같은 교육적 복지, 교육 복지도 사실은 이 부모들에게 제공이 됐었다면 이 부모들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학대를 좀 덜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5 아이들이 이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많이 아프네요. 사실 이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네. 이 부모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당국에 조금 관심이 더 있었다면 훨씬 많이 좀 그런 학대 상황이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22살 된 이 엄마 아빠의 또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부모들하고는 또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또 직업이 없었고 복지사가 나와가지고 직업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찾고 있다. 이렇게 하고서는 전혀 직업을 찾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 경제 지원, 그러니까 기초수급하고 아까 양육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뒤로 이제 뭐 직업과 관련된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아이가 5이고 부모가 어리다면 이 부모가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상 조금 더 찾아가는 복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잖아요. 이런 어린 부모가 있는 가족도 있지만 한부모 가족도 있고 조성 가족도 있고 이렇게 사실상 부모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현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고 또 사회적인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모들이 이런 아이를 학대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모 교육이라는 거요. 그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부모 교육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네, 부모 네. 교육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이런 부모 교육, 정부 당국에서 말하는 부모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대체로는 그냥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나고 이런 좀 피상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마련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혼 법정 같은 데 가보시거나 협의 이혼이건 재판 이혼이건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이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도 그냥 뭐 한두 시간에 휴직 받고 끝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사실 부모 교육이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체계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 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독려하는 캠페인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캠페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이 한가한 게 아니라 다 일을 하고 이렇게 각자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여러 뭐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을 향해서 찾아가는
하는 복지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담장을 허물고 실제 교육 현장에 복지사들이 파견이 돼서 어떻게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뭐 작게는 개인으로 아니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이렇게 네. 조금 더 구체화된 교육 플랜을 가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건 예방이거든요. 예방을 위한 복지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 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다 이런 게 당연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너무 많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했는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좀 낮았던 게 사실인데 좀 인식 변화가 좀 있을까요?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그 논의가 뭐가 있냐면 훈육과 처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네. 관련된 논의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옛날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편애도 학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편애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굉장히 학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이 계속 뉴스,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사례들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극심한 사례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몰랐던 그 사실을 눈뜨게 하고 알게 하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방식을 취하게 하는 게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뭐 지속적인 뉴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뉴스에 따른 전문가들도 양성하고 양성한 전문가들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그 일상 곳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동 학대가 줄어들 수 있는지 기본적인 뭐 원인이라든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는지 또 체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활동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몸이 젖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인식도 나아지고 상황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고 굶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학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렇죠. 학대 사건 같은 데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차별받고 자란 편애 당하고 자란 그 자녀들의 어떤 뭐랄까요 원망 섞인 댓글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편애 문제 조금 심한 편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 아들과 딸 사이에 아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고 이제는 뭐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둘째는 말은 하지 않지만 평생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부모 얘기를 막상 들어보면 우리는 공평하게 키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극명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이게 심리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간의 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편애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는가 또 부모는 내가 편애하지 않았는데 오해한다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죄책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사랑받은 쪽에서도. 그럼요. 네. 왜냐 나만 맛있는 거 먹은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이 어떤 가정에게든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편애까지 이제 학대다라고 하는 건 약간 범위가 넓어서 기준을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공평하게 사랑하자. 또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게 그 사랑이 왔다면 그 정도는 이해하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 부모의 모습 또 자녀가 받아들인 사랑의 범위 또 학대의 범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잔혹한 학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지만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좀 어떤 부모 교육, 우리가 어떤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